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난징이 함락되고 약 1년 뒤였던 1938년 11월 우한이 점령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당 정부의 수도 충칭뿐이었죠. 하지만 일본군이 우한을 점령하면서 흘린 피가 6만 명 이상, 더군다나 난징 함락에서부터 우한 함락 때까지 무려 11개월이나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마다 일본군이 승리를 해도 승리한 것 같지가 않은 이 추가적인 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 일본의 대중국 전략 방침이 소폭 수정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대륙 전체를 일본군이 차지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의 만주국을, 내몽골의 몽강자치연합정부라는 괴뢰국을 세웠듯 이제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기본 목표는 일본의 적대적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일본의 협조적인 친일파 중국인들을 필두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한 후 나중에 중국 대륙의 일본의 괴뢰 정부를 수립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아무리 일본군의 피해가 커도 이 전세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상황이 훨씬 더 절망적이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 친일 배신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왕징웨이였습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에 이어 국민당 정부의 2인자로 아주 옛날부터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의 1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였답니다. 끝끝내 장제스와 승부를 단념하고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에 소속되었지만 이 장제스와 왕징웨이는 절대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였죠. 왕징웨이가 처음부터 일본에 협조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 몰래 홍콩에 있던 일본 영사에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냐는 제안을 합니다. 왕징웨이의 제안은 만리장성 이북으로는 중국 영토를 포기할 테니 그 이남에 대해선 일본군이 차지한 지역을 전부 돌려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영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고 왕징웨이가 장제스에게 보고했지만 장제스는 만리장성 이북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전쟁 이전의 영토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싸움뿐이라고 항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왕징웨이가 일본의 유화적인 걸 알고 왕징웨이에 더 접근하기로 했죠. 왕징웨이도 아직 중국엔 장제스에게 반감을 품은 군벌들이 다수 있다며 자기가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면 이 장제스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왕징웨이는 일본과 몇 차례 양측의 의견을 교환한 뒤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만리장성 이북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만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일본군의 완전한 철수를 약속했습니다. 1938년 12월 왕징웨이는 충칭을 이탈, 중국 남쪽의 광둥 군벌들과 연합하기 위해 우선은 베트남 하노이로 거처를 옮깁니다. 1939년 1월 분노에 찬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 내 왕징웨이의 모든 관직과 업무를 중단하고 제명시켜버렸죠. 심지어 장제스는 하노이로 자객을 보내 왕징웨이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하노이에 있을 수 없던 왕징웨이는 일본군의 보호하에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왕징웨이가 상하이에 있으면서 상하이는 친일 중국인들의 기지가 되었고 분노에 찬 중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비밀리에 항일 단체를 만든 뒤 상하이로 들어가 친일파들에 대한 제거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영화 새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죠. 왕징웨이는 장제스에게 반감을 품은 군벌들이 왕징웨이에게 붙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왕징웨이에게 협조하는 군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중국 국민이 왕징웨이에게 분노했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왕징웨이를 중국의 이완용이라고 여긴답니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은 장기전으로 치닫는 전쟁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난징만 점령하면 국민당군의 전의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 믿었지만 난징을 점령하니까 국민당군은 오히려 더 싸울 의지를 불태웠죠. 우한을 점령하면 이번엔 진짜 국민당군이 전의를 잃을 것이라 해서 우한을 점령했는데 그럼에도 장제스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일본군이 대도시를 점령하기는 하지만 국민당군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고 오히려 일본군의 보급선은 점차 길어지고만 있었죠. 난징에서 우한까지 가는 데만 약 1년이 걸렸는데 충칭까지 또 진격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득한 겁니다. 일본군은 어떻게 하면 국민당군의 전의를 꺾을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국민당군의 보급을 끊는 것이었죠. 일본군의 중국 침략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엄청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었기에 서방세계는 국민당군을 지지하였습니다. 서방세계는 보급 면에서라도 국민당군을 돕고자 영국의 경우 미얀마를 통해서 프랑스의 경우 북부 베트남을 통해서 국민당 정부에 보급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현재 일본군이 중국의 최남단 도시 광저우를 점령하고 있으니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북부를 공격해 국민당군의 보급을 끊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그 교두보로 하이난 섬을 우선적으로 점령하기로 합니다. 하이난 섬은 중국판 제주도로 알려져 있죠.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베트남 바로 옆입니다. 1939년 1월 일본 해군이 하이난 섬을 공격해 침공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현지 중국군의 저항이 격렬했고 또 프랑스가 위협적으로 나오며 혹시라도 더 베트남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프랑스는 전쟁을 불사할 거라고 겁박했죠. 이에 일본군은 하이난 섬에 주둔만 할 뿐 동남아시아로 넘어가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일본군은 절대적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선에 있던 일본군이 싸움을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굶어 죽을지언정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우한을 점령하고 우한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제11군은 군대를 나누어 12만 병력으로 보급 충당을 위해 인근 난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난창에는 쉐웨가 이끄는 20만의 국민당군이 있었습니다. 1939년 2월부터 시작한 난창 전투는 국민당군이 수적으로 우세였지만 화력과 장비면에서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월등했고 쉐웨의 국민당군도 잘 싸웠지만 결국 한 달 끝에 난창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4월 쉐웨의 국민당군이 다시 난창 탈환을 위해 진격했지만 일본군은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쉐웨의 난창 탈환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난창 사수전에서만 일본군은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죠. 그런데 난창에 지금 일본군이 12만 명이 와 있다는 건 그만큼 우한에서 12만 명의 병력이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국민당 군사 최고위원회 부주석이었던 리중러는 우한을 탈환하기 위해 우한으로 향했습니다. 우한에 있던 일본군은 우한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주변 도시들을 더 점령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지목된 것은 창사였습니다. 창사로 진군한 일본군은 10만 명, 창사했던 국민당군은 30만 명. 언제나 국민당군의 병력수가 일본군보다는 많았지만 우수한 화력에 밀려 끝내 지는 것은 국민당 쪽이었죠. 하지만 이번 창사 전투는 달랐습니다.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창사 전투에서 국민당군의 결사항전으로 일본군이 창사 함락에 실패한 겁니다. 1939년 11월 중국 대륙 남방에 있던 일본군 5사단이 광시성의 성도 난닝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보급을 지어봤던 중국 국민당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국민당 정부도 절망했겠으나 우한을 노리는 리중런이 선전을 하고 있었고 또 창사 전투에서 국민당군이 승리하면서 이 장제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1939년 겨울 우한, 난창 등의 후난성 도시들과 광시성의 난닝 탈환까지 목표로 한 동계 대공세를 추진했습니다. 1939년 국민당군의 대공세는 40일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000회가 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대적으로 치른 공세와 달리 생각보다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한 탈환에는 실패했죠. 우한 공격에만 국민당군 50만이 동원되었는데도요. 이 우한에서 일본군이 미친듯이 발악을 했고 1939년 국민당군의 대규모 공세는 일본군과 국민당군 양측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혔습니다. 서로가 지쳐버린 거죠. 1939년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미국은 중립을 표방한다면서 전쟁 개입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일본군의 침략 행위는 규탄한다며 국민당 정부의 재정부장이자 장제스의 처남 숭쭈원을 통해 2억 위안 상당의 차관을 지원해주기도 했죠. 1939년 동계 대공세는 장제스의 야심작이었던 만큼 성과가 크지 않자 장제스는 향후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었습니다. 1940년 3월에는 아예 일본군이 난징을 수도로 삼고 이 왕징이해를 총통으로 세운 정부를 수립해버렸습니다. 왕징이해 정권이 들어선 거죠. 초기 왕징이해가 일본에 협조적인 건 여태 중국인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일본의 유화적이었다라는 변명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 공식적인 괴뢰 정부가 세워지니 왕징이해는 명백한 역적이 되었고 중국인들의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제스는 왕징이해 때문에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여기에 장제스를 더 골치 아프게 하는 놈들이 생깁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세력이었죠. 중일전쟁 직전까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 이후 산시성 예난에 정착하고는 계속해서 국민당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시안 사건으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 탄압을 중단하고 때마침 중일전쟁이 터지자 장제스는 소련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2차 국공합작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군대였던 홍군은 국민당군 소속 팔로군으로 편제되어 산시성의 군벌이었던 옌시산의 휘하에서 활동하였죠. 팔로군은 초기 핑신관 전투, 신커우 회전에 참여하면서 싸우기는 하였지만 중국 공산당을 책임지던 마오쩌둥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항일보다는 국민당에 흡수되지 않도록 자주성을 지키는 것, 아니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으로는 항일을 하겠다며 화북지방의 청년들을 팔로군으로 입대시키면서 사상교육을 통해 공산주의를 확산하고 있었죠. 처음 팔로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홍군 규모가 3만 명 안팎이었지만 해가 넘어갈수록 수십 배씩 그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지금 당장은 국민당과 연합해 일본과 싸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밍이 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왕밍을 우경 투항주의로 몰아갔습니다. 왕밍은 정치적 지지도를 전부 상실하고 중국 공산당의 뒷방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그리고 더더욱 산시성을 포함한 중원 지역에서 항의를 핑계로 팔루군을 흩뿌리면서 공산주의를 설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한편 전장에 있던 팔루군들은 1939년 동계 대공세에 맞추어 산시성에서 일본군이 모여있던 타이항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타이항산은 우리에게 항산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5대 산 중에 하나죠. 타이항산으로 진격했던 팔루군의 부대는 류보청과 덩샤오핑의 129사단이었습니다. 사령관은 류보청이었고 덩샤오핑은 부사령관 위치였는데 비록 류보청이 나이가 12살이나 더 많았지만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사이였답니다. 정확히는 두 사람의 팔루군 129사단은 1939년 겨울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고 1940년 초부터 이 타이항산 방면의 산골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철도나 주요 지리적 요충지들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는 게릴라 전이었는데요. 일본군도 점차 이 지역으로 군대를 모으고 있었고 제129사단도 공산당 당 중앙에 이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제129사단의 항일전을 썩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에서 군사를 잃으면 훗날 장제스의 국민당과 싸울 때 병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했거든요. 다만 군사 업무를 담당했던 펑더화이는 어찌됐든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제129사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병력을 더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타이항산 방면의 팔루군의 병력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0년 8월이 됩니다. 이쯤이 되면 어느덧 타이항산 인근에 모인 중국 공산당의 팔루군 여단 단위가 115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타이항산은 산시성과 허베이성의 경계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115개에 달하는 팔루군은 산시성과 허베이성 경계의 철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1940년 12월까지 1800번이 넘는 전투를 치른 끝에 철도, 도로, 교량, 통신시설 등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전투를 100개가 넘는 여단이 참여하였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백단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정작 마오쩌둥은 백단대전을 매우 불쾌히 여겼습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집어넣느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단대전의 성과가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장제스는 급격하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대체 언제 중국 공산당은 100개가 넘는 여단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었는가 하고요.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선에 집중한 나머지 아주 살짝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경을 못 썼는데 백단대전을 통해 장제스는 공산당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병행해야 함을 느꼈던 거죠.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공산당의 빌런짓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정부를 오가며 국공합작을 수행해오던 중국 공산당 간부는 저우원라이였는데요. 저우원라이는 비록 중국 공산당 간부지만 옛 황푸 군관학교의 학생으로 장제스와도 인연이 있었고 국민당 정부 내에서도 저우원라이의 평판이 나쁘지가 않아서 장제스가 소탕작전을 멈추고 2차 국공합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자 중재자가 저우원라이였습니다.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우원라이였죠. 하지만 장제스는 저우원라이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도 저우원라이는 국민당 정부 쪽에 있었는데요. 저우원라이는 그저 단순히 국공합작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당 정부 쪽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우원라이는 본인의 좋은 평판을 이용해 국민당 정부의 행정요원들이나 군부의 장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지식인들을 포섭하고 회유해서 공산당원으로 몰래 가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저우원라이는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공산당의 정보국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첩보전 혹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포섭작전에 아주 능통했죠. 그리고 저우원라이의 오른팔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중국 첩보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스파이 리커농이었습니다. 저우원라이는 국민당 정부를 속이기 위해 국민당 정부 쪽에 있었고 저우원라이는 대신 리커농을 지방 곳곳으로 파견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사람들을 포섭하고 선동했죠. 리커농은 저우원라이가 심혈을 기울여 키우고 양성한 최정예 스파이였습니다. 과거 장쉐량이 장제스를 납치했던 시안사건 배후에도 저우원라이가 리커농을 통해 장쉐량과 이미 말을 맞춰 놓은 상태였답니다. 리커농은 훗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때도 중국 공산당의 첩보부대를 운영했죠. 아직 중일전쟁이 국민당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장제스는 결코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충칭에 있던 장제스가 한창 일본군과 싸우는 와중에 산시성에 있는 팔루군을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 대신 중국 남방에도 공산당 홍군으로 조직된 부대가 있었죠.
양쯔강 하류에서 활동하던 홍군 유격대로 조직한 신사군이었습니다. 이들도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며 청년들을 신사군으로 입대시키고 있었죠. 장제스는 신사군에게 당장 전선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전선에서 빠지지 않을 시 국민당군은 신사군을 공격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죠. 당시 신사군의 근거지는 안후이성의 완난이었습니다. 남방에 있던 신사군이 북방에 있는 공산당 중앙의 지원을 받기는 힘들었기에 신사군의 군당장 예팅은 장제스의 협박을 받아들이고 완난 지역에서 빠지기로 하죠. 신사군의 규모는 약 9,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1월 4일 국민당군 무려 20만 명이 완난에서 빠져나오던 신사군 고작 9,000을 공격해서 신사군 전체를 괴멸시켰습니다. 군단장 예팅은 체포되었고 도주한 신사군은 겨우 2,000, 나머지는 전부 죽거나 체포되었죠. 이 사건을 완난사변 혹은 환남사변이라고 부른답니다. 환남사변에 중국 공산당 중앙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장 국민당군과의 전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으나 류사오치 등이 지금은 일본군과 싸우고 있으니 국민당군과의 싸움은 나중이라며 겨우 마오쩌둥을 말렸죠. 대신 신사군을 중국 공산당 측에서 다시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천이, 류사오치 등을 중국 남방으로 보내 환남사변에서 도주한 인원들과 남방의 청년 유격대원들을 더 모집해 1941년 1월 20일 신사군을 부활시켰죠. 한 달이 지난 2월 말이 되면 그 규모가 자그마치 9만 명에 이르는 환남사변 이전의 신사군보다 훨씬 더 큰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마오쩌둥도 환남사변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 강화와 공산주의 확산의 명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민당마저 공산당을 탄압하는 와중에 공산당끼리 제대로 뭉쳐야 한다며 결집력을 다졌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론적 교리를 더 확실하게 전파해야 한다는 정풍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래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세력 확산에 나서 청년들을 입대시켰지만 그 명분이 실은 공산주의 자체라기보다는 항의를 전면에 앞세웠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의 규모가 늘었다고 한들 공산주의 자체가 확실하게 이념과 사상으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는 없었고, 이 환남사변을 계기로 마오쩌둥은 공산당과 팔로군 내 공산주의의 이념과 사상을 확실하게 전파하겠다는 선전 문화운동을 펼칩니다. 공산주의의 잘못된 풍조를 고쳐 중국 공산당의 하나된 단결력을 다지자고 했죠. 마오쩌둥이 주장한 잘못된 풍조란 중국 공산당 내 공산주의 이념과 당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주의, 종파주의, 형식주의를 말하며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마오쩌둥에게 반기를 들거나 자신의 생각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애장에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면 회색 분자 혹은 종파주의로 몰아가 당에서 배제되었으며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예술성이 아닌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상적 목적을 주입했죠. 정풍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 중 우리 한국인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키스트 김산이었죠. 정풍운동은 중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마오쩌둥은 사실상 완전한 공산당의 독재자로 군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은 이 중일전쟁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연도인데요. 바로 중일전쟁에만 국한되었던 일본의 전쟁이 미국과 싸우는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전쟁 초기부터 길어진 보급선을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보급 문제는 일본군의 만성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으니 일본군의 중요한 기본 전략 방침 중 하나가 중국군의 보급을 어떻게든 차단시키는 것이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는 일본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당장 전쟁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몇 번이나 보내지만 일본은 이미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군수 보급 루트를 차단시켜버려야 했는데 일본이 미얀마로 가기 위해선 필리핀 거치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가로질러야 한단 말이죠.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령, 미얀마는 영국령. 그런데 두 국가 모두 유럽에서 독일과 싸우느라 아시아의 식민지 영토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일본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였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만 어찌어찌 해버리면 동남아 진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일본이 그토록 꿈꿔왔던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미국은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로 철강, 석유, 기계부품 등 일본으로 수출되는 자원을 중단해버립니다. 해당 자원에 대해선 미국 의존도가 80%가 넘던 일본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자원 확보 목적에서라도 일본은 동남아시아가 반드시 필요했죠. 이러니 일본은 더더욱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르며 태평양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석유 보존량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할
할 거면 빨리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다음 작전의 관건이 되겠죠?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곳들 후보지를 고려해봤을 때 일본이 절대 공격 못한다고 생각한 곳이 하와이의 진주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그 진주만을 공습하였죠. 분노한 미국 정부는 진주만 공격을 받고 하루 뒤였던 12월 8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작전은 진주만 공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게 제대로 된 기습의 한 방을 날려 한동안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그 사이 동남아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일본이 속전속결로 장악해가는 것이 일본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과 거의 동시에 동남아 진출 작전을 전개하는데 이 작전을 일본의 남방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괌, 웨이크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차례대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작 6개월 만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차지하였죠. 미국이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중일전쟁에도 참전하기로 합니다.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처남이자 국민당 정부의 재정부장 숭쭈원을 미국으로 보내 5억 달러 차관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국민당군을 강화해주겠다며 고문이자 미얀마 전선을 담당할 사령관으로 조지프 스틸의 중장을 중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조지프 스틸의 중장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대사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바 있었고 심지어 중국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조지프 스틸웰이 적임자였죠. 하지만 조지프 스틸웰은 동양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며 성격이 워낙 괄괄하고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이라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우려대로 조지프 스틸웰이 파견된 이후 조지프 스틸웰과 장제스는 허구한 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조지프 스틸웰은 중국의 국민당군을 현대화시킨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국민당군에 대한 최종 작전권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민당군 지휘권을 두고 장제스와 다투었죠. 장제스는 그래도 자기가 국가의 수장으로 국민당군의 최고 사령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지프 스틸웰은 장제스나 국민당 정부 군부나 하나같이 무능한 주제에 무슨 능력으로 군대를 지휘할 거냐고 비아냥거렸죠. 미국은 조지프 스틸웰 외에도 육군 항공대 소속의 공군 의용대대를 보내주었는데 바로 플라잉 타이거즈 대대였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 대대는 전투기 커티스 P-40 100대, 100명의 파일럿과 200명의 지상요원으로 구성된 규모였죠. 1941년 12월 10월부터 플라잉 타이거즈 대대는 일본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폭격하거나 중국군 기지를 폭격하러 오는 일본 항공기들을 격추하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플라잉 타이거즈 대대는 의용대대인 만큼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정예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군율도 엉망이었죠. 그러나 공중전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의외의 선전을 하였고 1942년 6월까지 적기 297대를 요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1942년 6월부터는 태평양 전쟁이 격해지면서 플라잉 타이거즈 대대도 제23 전투비행단으로 소속되면서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되었죠. 중일전쟁 기간에는 일본군과 싸우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었죠. 1932년 상하이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지휘했던 김구의 임시정부는 일본군의 추격과 중일전쟁을 피해 중국 내륙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1932년 5월에서부터 1935년 11월까지는 항저우에서, 1935년 11월부터 1937년 11월까지는 전장에서, 1937년 11월부터 1938년 7월까지는 창사에서, 1938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광저우에서, 1938년 10월부터 1939년 6월까지는 류저우에서, 1939년 5월부터 1940년 9월까지는 치장에서 활동하다가 최종적으로 1940년 9월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충칭에 도착했죠. 민족주의 계열 독립정당과 단체들도 김구의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에 모여들었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일 여당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해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창설 과정에서 장제스로부터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 도움을 받았죠. 중국 내 우리 한국의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민족주의 계열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공산주의 계열 독립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은 1938년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우한이 일본군에게 점령되기 이전이었거든요. 이 조선의용대의 대장은 김원봉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이었음에도 우한에서 군부대를 창설했다는 건 이 장제스의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제2차 국공합작 와중이었지만 장제스는 여전히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반감이 아주 강한 시점이었는데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우한에서 군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김원봉 덕분이었습니다.
김원봉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아나키스트였으며 황푸 군관학교 출신인 김원봉은 장제스와도 친분이 있었죠. 그러다 우한은 결국 일본군에게 함락되었고 우한에 있던 조선 의용대도 밀려났습니다. 조선 의용대가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선 의용대 내부에서 들끓었죠. 김원봉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원봉이 이전부터 반공주의자인 장제스와 친하고 중국 공산당이 아닌 중국 국민당의 지지를 받는 형국에 불만이 많았던 최청익, 김두봉 등은 무단으로 조선 의용대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 예난이었죠. 결국 조선 의용대는 둘로 쪼개진 겁니다. 예난으로 간 조선 의용대는 팔로군 소속의 조선 의용군으로 편입되었고 조선인이자 중공군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무정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한편 김원봉과 그를 따르는 90여 명의 조선 의용대 대원들은 장제스의 회유와 협박으로 임시정부에 편입되었죠.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의결 과정을 거쳐 1942년 조선 의용대 대원들을 한국 광복군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동남해안과 내륙 일부까지 진출하긴 하였으나 이것도 무리해가면서 진군했기에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수도 충칭이 코앞이긴 했지만 국민당 정부군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고 양측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방면에서 중국 남부지방까지 가는 보급로를 차단하여 국민당군을 말려버리겠다는 것이 작전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일본군이 말라갈 지경이었죠. 이러니 일본군의 정신상태는 이전보다 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 주둔 중인 일본군 사이에 초토화 작전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죽이고 빼앗으라는 건데 군 상부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살광, 모조리 죽이고 둘째, 소광, 모조리 불태우고 셋째, 창광, 모조리 빼앗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삼광작전 혹은 신멸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나 피해가 극심했던 곳이 허베이성, 장시성, 저장성, 윈난성이었고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컸던 허베이성은 집중 타겟이 되었죠.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진 삼광작전으로 300만 명 내외의 중국인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삼광작전을 시행한 건 보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극단적 공포감을 만들면 중국이 전의를 상실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에 중국인들은 더 분노했고 더 전의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광작전의 지시를 내린 주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설이 분분하여 제대로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일본군은 이제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가뜩이나 어려운 전황에 일본군의 신랄 같은 희망마저 알아서 없애버린 일본 내부의 한 빌런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무타구치 레냐.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